뭐 그런 쪽엔 좀 익숙하지 않은데요. 그 몇 년 전에 그러니까 그 뭐 그 좀 스마트 화분 같은 걸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뭐 사실 그거 만들 때만 해도 그 만들기 전에도 뭐 그 친구가 아주 젊은 스타트업 하는 친구로 이제 청와대에도 이제 가고 뭐 2015년인가 14년인가 이제 회의 때 같이 참석하고 그랬었는데 좀 아직 멀었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 당시 이제 그 스마트 화분을 만들어서 화분을 이제 물 주고 뭐 이런 게 이제 자동으로 될 수 있게끔 얘가 이제 그 건조해지면 자동으로 물 주고 뭐 그런 기능을 하게끔 했는데 별로 채산성도 없는데 이 친구가 왜 저걸 만들지? 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작년에 그 미국 CES라고 가전 박람회 그 세계 뭐 최고의 가전 박람회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CES에서 그 혁신 기술상인가 그걸 그 친구네 회사에서 받았어요. 근데 그때는 그런 뭐 화분 이런 거로 하는 게 아니라 식물 공장으로 받았어요. 그 컨테이너 박스로 돼 있는 그 엔띵이라는 회사인데 그 컨테이너형 식물 공장으로 해가지고 그걸 받아서 거기 뭐 요즘 기사 나오는 거 보니까 그걸 중동에도 이제 수출하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식물 공장에서 뭐 여러 작물들을 할 수 있는데 보통 흔히 대표적인 거로 식물 공장에서 키우는 거는 엽채류, 뭐 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인데 그 뭐 그 싼데 그 왜 키우냐 이럴 수도 있지만 이게 생산량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거든요. 식물 공장 이러면 이게 뭐 몇 단으로 해서 이제 쌓아 올리니까 몇 단으로 해서 이제 쌓아 올리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냥 그 노지에서 많이 나올 때는 값이 별로 재미가 없지만 노지에서 한여름에 안 나오거든요. 강원도 쪽 이제 아주 추운데 그 고랭지 정도 이제 가야 조금 이제 볼 수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값이 그때 엄청 뛰는데 그런 때 이제 공급을 하게 되면 또 이제 식물 공장이야 뭐 그때 이거 품목을 바꿀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뭐 중동에도 그러니까 수출한다는 게 사막 이런 데선 뭐 키울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먹고 싶어도 뭐 야채를 먹기 힘들 텐데 거기 이제 수출하고 있다 뭐 그렇게 이제 소개가 되고 그런 걸 봤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커가는 회사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좀 큰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뛰어들어야 우리나라 ICT 기술이 뭐 첨단을 걷고 있는 회사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이라든가 아니면 통신사들 그 뭐 특히 KT나 뭐 이런 데는 전국 그런 이제 망들도 갖고 있고 그런데 근데 이제 이 농업에 뛰어들면 또 욕을 먹지 않을까. 그런 그 위험성 때문에도 이제 잘 못하고 그러는데 사실 근데 그런 대기업들이 생산해서 돈을 버는 거는 그 별 의미가 없다고 봐요, 저도. 왜냐면 별로 채산성이 안 맞거든요. 대기업에서 그 봉급받는 거라는 연봉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친구들이 벌어들여야 하는 돈의 액수가 사실은 이제 훨씬 많은 자기 연봉보다 몇 배를 벌어들여야 되는데 농업으로 그렇게 하긴 힘든데 그러니까 그런 영역보다는 이제 그걸 서포팅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든가 그런 환경 여건 기술이라든가 그 소프트웨어 기술이라든가 그런 거를 개발을 해가지고 그런 거는 이제 나중에 국제 시장으로 진출하기도 용이하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좀 그 뭐 글로벌 기업들이 그렇게 뛰어든다면 우리 경쟁력이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아까 네덜란드 이런 기업들 프리바 세계 최고의 기업도 사실 그렇게 직원 숫자가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온실 파트에 한 150여 명인데 최고의 기술이라고 꼽히고 있고 그런데 그 ICT 기술이라든가 뭐 그런 쪽으로는 사실 우리나라가 상당히 발전해 있으니까 뭐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 협업 같은 거 해도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 쪽도 이제 좀 더 잘 진출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농업 쪽에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중소 그런 규모들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뭐 이렇게 눈에 띄는 그런 이제 이런 스마트팜 쪽으로 눈에 띄는 데는 없고 식품 쪽은 이제 기업들이 많이 있죠. 지금 뭐 식품하고 농산물하고 식품하고 시장을 합하면 반도체, 자동차 합한 것보다 세계적으로도 시장이 더 커요. 우리 뭐 전 세계 사람들이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으니까 그 정도로 하여튼 식품 쪽이 큰 시장이라 상당히 앞으로도 이제 계속적으로 뭐 지속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는 상당히 이제 큰 기업들이 많이들 뛰어들어 있는데 식품은 또 사람들이 먹을 때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많이 이제 생각을 하고 하니까 대기업들이 뛰어들어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이런 농업 필드의 경우도 그런 이제 기업들이 일본 같은 경우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런 서비스 제공하고 이런 업체들이 그 일본에서도 그러니까 그렇게 소문내고 하진 않더라고요. 일본이 원래 소농 중심인데 소문내고 하지는 않던데 일본에 가서 제가 ICT 하는 분들한테 그 강연을 하면서 너희 나라에 있는 회사 중에서 이렇게 농업 쪽 하고 있는 유명한 회사 아니야 할 때 또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회사 제품을 소개했는데도 몰라요. 그래서 야 이게
이 회사의 이름은 뭐 후지찌다 하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후지찌가 그런 걸 하냐 했는데 뭐 분야가 다르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관심이 없어서 이제 모르는 거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친구들의 경우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농업에서는 이 스마트 농업을 할 때 데이터 수집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대기업들이 뛰어들어서 지금 현재 돈 버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서 그 데이터로 이제 나중에 가공을 해서 다른 나라라든가 이런 데 진출해서 이제 서비스 할 걸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뭐 그 한 농가당 뭐 몇십만 원씩 받는다 그래서 그 뭐 전혀 돈이 되는 것도 아닌데 거기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고 아까 말한 그 우리 국내 뭐 엔띵이라는 회사도 뭐 그 화분이라든가 뭐 이런 거 같은 거 만들면서 기술력을 축적한 거고 그 친구들의 경우 이제 작물들별로 재배의 레시피 같은 거를 이제 축적을 한 거죠. 식물 공장으로 하면 또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재배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럼 보면 그냥 켜놓고 뭐 자동으로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작물들이 그 가령 뭐 미국에서 뭐 먹는 딸기하고 우리나라에서 먹는 딸기하고 이 품종도 다르고 식성도 다른데 거기 거를 똑같이 갖다 할 수도 없고 이거 그 커스터마이징 시키는 것도 쉽지는 않은데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니까 이 농업 필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쉽지 않고 그리고 작물들이 또 한꺼번에 많이 생산되면 농산물이 가장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생산량이 10% 늘으면 가격은 한 30-40% 떨어져요. 그러니까 뭐 갈아엎는다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그건 뭐 정부에서도 이제 이건 뭐 파묻어라 뭐 이렇게 하고 그러는 게 가격이 그냥 폭폭 떨어져요. 그러니까 10%가 늘면 10%만 그 떨어져야 될 텐데 10%가 늘어나게 되면 30-40%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이게 보존성이라든가 이런 게 그 보존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경우 상당히 이제 문제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농업의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이 방정식이 좀 쉽지가 않아요. 쉽게 풀리지 않는 거고 그리고 또 그 재배하는 것 자체도 상당히 힘든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해야 되는데 그런 농업이 사실 식량 산업이기 때문에 그 산업이 무너지면 그 뭐 나라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선진국들 보면 다 농업이 발전해 있어요. 뭐 미국도 그렇고 유럽 국가들도 뭐 전부 농업이 세고 뭐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농업이 세는데 농업이 그렇게 생산성이 높으냐? 생산성 얼마 안 돼요. 미국 같은 경우도 뭐 우리나라 뭐 농산물 수출한다 그래서 뭐 말들이 나오지만 거기 보니까 GDP의 한 1% 정도 그거밖에 안 돼. 미국 전체에서.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거지만 거기에 이제 많은 돈을 이제 어떻게 투입하느냐가 다른데 직접적으로 주느냐 아니면 그런 주변 환경에 대한 걸 이제 정부에서 보조를 하느냐 뭐 이런 게 다른데 그 식량 안보 차원에서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앞으로 국가 수준이 그 우리 생활 수준이라든가 이런 게 높아질수록 더 많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상당히 좀 농업 부분이 복잡해가지고 그렇게 솔루션이 좀 쉽게 나와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뭐 네덜란드나 이런 데가 그 농산물 수출 세계 2위인데 안을 들춰보면 수입도 세계 2위예요. 그러니까 수입을 왕창 해가지고 또 그걸 수출을 하는데 얘네들은 부가가치를 뭐 1.5에서 한 1.8 정도로 해가지고 수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공해 같은 것도 하나도 없이 그냥 뭐 그 네덜란드 워낙 이제 장사를 잘하는 민족이고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하기 좀 힘든 게 네덜란드나 이런 그 유럽들이 일단 하나로 다 묶여 있잖아요. 그리고 뭐 유럽들의 경우 또 아프리카나 이런 데 생산 기지들이 이제 그 배로 이제 그렇게 멀지 않고 그러니까 네덜란드 같은 경우 그런 걸 이제 기틀을 갖춰 놓으니까 모든 꽃이 하여튼 중요한 것들은 그냥 뭐 아프리카니 뭐 다 네덜란드로 들어오고 자기네들 그런 유통 기술을 이제 엄청 발전을 시켜가지고 글로벌 이 시장도 갖고 있고 그런데 뭐 스페인 같은 데도 이제 농산물들을 엄청 생산도 하는데 또 아프리카에서 엄청 들여와요. 아프리카에서 들여와서 이제 파는데 네덜란드는 근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제 부가가치를 이제 많이 높여서 팔게 되고 그러는데 이게 좀 환경 여건이라든가 그런 게 그 모든 거를 이제 동일하게 할 수 없고 그리고 기술이 아무리 발전을 했어도 현장 농가에서는 또 이게 그 가격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이제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그 상당히 복잡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격이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경우는 또 그 예전에도 보면 그 시군에 계신 분 얘기 들으면 돼지값이 이제 올라가서 정부에서 이제 그 생산량을 이제 10% 정도 줄이게 농가에다 이제 보조금 줄 테니까 그렇게 홍보하라 그러는데 그 군청 공무원 얘기로는
그렇게 하면 또, 이 정부에서 하라 그러면 반대로 하면 난 돈을 벌 수 있겠구나. 다들 줄이겠구나. 또 그런 생각들 하시는 분들도 있다 그러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서로 간에 잘 공감대가 형성이 돼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 거를 펼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유럽이나 이런 데들은 보면 조합이 자생적인 조합들로 해가지고 농가들이 이제 형성이 돼가지고 그 조합들이 엄청 세더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농협이라든가 이런 데 중심으로 해서 크게 이제 형성이 돼 있는데 자생적인 농가 한 3천 농가 4천 농가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기들이 이제 여러 시스템들 금융이라든가 그런 것들 자체적으로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게 이제 좀 가능해 그런 게 이제 발전을 해 있고 또 유럽은 시장 자체가 넓은데 우리는 사실 이제 넓은 시장이라고 이제 중국밖에 없고 중국도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고 이게 사실 좀 어렵죠 좀. 그리고 일본 같은 데도 수출을 많이 했는데 일부 이제 이게 농산물의 경우는 수출을 많이 해도 많이 수입을 하다 보면 이거 우리가 만들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그것도 이제 좀 어려운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솔루션이 나오기가 어려워가지고 좀 그건 하여튼 좀 여럿이 고민들도 해야 되고 좀 그렇게 해서 좀 해결책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최선의 방식 같은 거를 좀 찾아내던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생산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증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생산량이 이제 농가 수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스마트팜이 돼야 이제 좁은 면적에서 이제 생산량을 이제 높일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관심이 뭔가 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심 먹거리를 원하는데 스마트팜이라든가 이런 게 되면 그냥 농약이라든가 뿌리는 양이 훨씬 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이제 온실 환경이나 이런 게 되면 일단 외부에서 침입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줄잖아요. 그러니까 병이라든가 그런 이제 해충이 좀 줄어들 수 있으니까 그런 환경에서 그런 게 이제 줄어들 수도 있고 또 이게 모니터링을 하면서 적절하게 얘한테 이제 양분이라든가 이런 걸 공급해 주게 되면 더 이제 건강하게 키울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죠. 그 기술도 그렇고 농가도 그렇고 관료도 그렇고 각각은 참 우리나라가 탑 클래스인데 관료들도 농림부나 농지청에 상당히 똑똑한 사람들이 이제 다 와 있고 농민들의 경우도 젊은 농업인들의 경우 상당히들 이제 많이들 이제 발전을 해 있고 그런데 이게 잘 뭉쳐서 가는 게 그러니까 네덜란드가 이게 강한 이유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네덜란드 애들은 이제 농업이 자기네들이 이제 강한 이유를 설명할 때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는 학교하고 연구기관을 한 축을 담당하고 있어요. 학교 연구기관. 그리고 이제 이 농업인들하고 일반 기업들. 이제 농업인들까지 이제 기업인으로 거기 생각하는 거예요. 파머를 따로 하지 않고 하여튼 농업인들도 자기 하여튼 이익을 봐야 되니까 이익 창출을 해야 되니까 기업인이라는 영역. 그 다음에 또 이 퍼블릭 영역. 정부하고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영역이 있는데 이 세 개가 잘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같이 나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잘 조화를 이뤄가지고 그래서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게 가령 이제 걔네들은 그러니까 뭘 한다 그러면 교육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도 하여튼 세계 최고의 교육 프로그램을 갖춰놓는 거예요. 교육 프로그램 돈도 엄청 비싸게 받아요. 수백만 원, 천만 원 이렇게 키우는데 그렇게 받는데 교육 프로그램에서 가르치는 친구들이 현장에서 농사 제일 잘 짓는다는 사람보다 더 농업이 전문가가 가르치거든요. 비싼 돈 내고 우리나라에서도 배우러도 가고 그러는 게 그런 친구들이 이제 가르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예전에 일본 전문가가 이제 써놓은 글을 보니까 자기가 이제 스마트 농업 쪽을 이제 연구를 하다가 이제 퇴임을 해가지고 이제 고향 가서 이제 좀 이거 하려고 그러는데 가보고서 깜짝 놀란 게 매뉴얼이 없더라. 그래서 자기가 볼 때도 매뉴얼이 없는데 일반 농업인들한테 이거 보급한다고 자기가 옛날에 그랬는데 이게 사실 매뉴얼도 나와 있는 게 없고 이게 농업의 경우 이제 매뉴얼 만들기가 상당히 쉽진 않죠. 근데 이제 기술도 그렇고 하도 바뀌고 하니까 그런 게 없는데 그럼 이 사람들 교육시킬 수 있는 거라든가 그런 매뉴얼도 제대로 없는 상태에서 그냥 첨단 설비라고 보급을 해봤자 제대로 이제 활용이 되기가 힘든 거고 그리고 이게 첨단 설비라는 게 완벽하지 않거든요. 커스터마이징을 다 거쳐야 되는데 그런 거에 이제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좀 하기 위해서는 좀 롱텀으로 보고 해야 되는데 우리의 경우는 모든 거를 볼 때 좀 빨리 하려는 이게 좀 강해요. 상당히 모든 게 빨리 끝내야 되고 뭐 임기 내 끝내야 되고 나도 뭐 어느 정도 되면 끝내야 되고 그리고 그 공무원들의 경우는 이거 뭐 승진해서 또 나가야 하면 또 다른 일 계속 이제 하게 되고 막 그렇게 바뀌니까 그런 게 좀 연속성이 없죠. 그래서 그게 좀 연속적으로 되면서 근데 뭐 부정부패 방지한다고 이렇게 뭐 짧게 근무하고 뭐 그런 건 있지만 이게 보면 그 일에 익숙해지려고 그러면 뭐 이 파트 옮겨가고 스마트팜 쪽도 보면 담당하는 분들이 뭐 계속 바뀌어 그냥. 담당 과장이 뭐 한 1년 정도, 1년이나 1년 정도 있으면 그냥 휙 바뀌고. 그러니까 이게 연속성 있게 좀 진행이 안 돼가지고. 그리고 바뀌면 또 스타일까지 바뀌는 사람이 오니까 이게 좀 문제더라고요. 이게 뭐 하나, 누가 하건 간에 이렇게 일정한 방향으로 나가야 될 텐데.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좀 해결할 수 있는 게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 현장에 있는 농민들의 경우는 사실은 이제 그 사업자의 그 경영주의이기 때문에 이익을 남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어느 정도 이제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돼야 되는데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러니까 협업할 수 있는 제가 뭐 예전에도 아까 KBS 그 화면이 잠깐 나왔는데 KBS에서도 그거가 이제 질의응답 때 뭐 대기업이 뛰어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뭐 그런 말을 해가지고 대기업이 뛰어들어야 되는데 대기업이 뛰어들 때마다 반발을 일으킨 경우는 그 대기업들이 생산에 상당히 포커스를 맞추더라고요. 생산이 아니라 이건 테스트하는 정도로 해야 되는데 궁극적으로 생산에 이제 이 친구들이 포커스를 어느 정도 맞춰서 그 생산 쪽에 이제 그 일반 생산이야 사실 이제 농민들이 그냥 하면 되는 건데 자신들은 이제 테스트해서 기술 개발을 해서 그거로 나가야지 뭐 대기업이 농산물 생산해서 뭐 그거 뭐 전자제품 생산하는 거하고 뭐 마진이 뭐 상대도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거에서 돈 번다는 건 뭐 세계적으로도 그 농기계 회사 이런 데 빼놓고는 그런 거로 네덜란드는 다 규모들이 작은데 그게 안 되는데 이 새만금에서도 그렇고 예전에 경기도의 이제 화홍지구인가 그 동부 파만농이 할 때도 대기업이 너무 생산에 집중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스마트팜을 도입해서 대기업들이 들어가서 경제 분석해 보면 경제성이 상당히 좋거든요. 당장 보면 좀 욕심이 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대기업의 그 ROI나 이런 걸 볼 때 제가 볼 때는 이게 별로 매력적이지 못한 거예요. 다른 거에 비해서 매력적이지 못한데 당장 뛰어들 때 그냥 그런 걸 이제 배제하고 하다 보니까 농가에서 반발을 했는데 제가 좀 예전에 좀 특이하게 느꼈던 게 농업 전시회장에 이렇게 갔는데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몰려 있는 데가 KT에서 전시해 놓은 이제 비닐하우스에 몰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귀농귀촌 하려는 분들은 이제 박람회였는데 그래서 좀 물어봤거든요. 아, 왜 그 여기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믿을 만한 회사 거가 좋지. 뭐 거기서 만든 것도 아닌데 거기도 중소기업들이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일부 이제 아이디어만 제공을 해서 중소기업이 실제로 개발해서 이제 나온 건데 근데 사람들의 경우는 일반 농가들의 경우는 뭐 일반 농가의 경우는 뭐 대기업이고 뭐고 상관이 없는데 이게 생산 쪽에 관여를 하면 생산 쪽에 관여하는데 민감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마트팜에서 생산이 제대로 되면 생산량이 왕창 늘어요. 그럼 가격 뚝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전남 농업기술원인가 거기 있는 이제 그 연구관 친구가 저한테 뭐 그냥 뭐 어떤 자리에서 봤는데 얘기를 하는데 아 큰일 났습니다. 아 왜 그러냐 했더니 아니 자기네들 이게 스마트팜으로 해서 생산하다 보니까 가격이 지금 막 떨어진다. 우리 지역에서 유통할 때도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러는데 사실 그런 거 저런 거 없이 우리는 보통 공산품을 생각하면 생산 많이 하고 뭐 그런 효율성 높게 하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농산물들의 경우는 생산이 왕창 늘어나게 되면 이게 가격 체계가 흔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동부 파만농도 실패했다기보다 그런 요인을 생각해 보면 이거 생산해서 전량 일본 수출이라 그러고 뭐 LG CNS가 새만금에 할 때도 전량 해외 수출이다 뭐 이걸 내세우긴 했는데 이게 우리가 뭐 수출이라는 게 거기서 이제 우리 그만 먹겠어. 우리가 생산하고 하면 그 순간 막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설비가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 뭐 그런 거를 생각해 볼 때는 상당히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실은 좀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대기업들이 뛰어들었다 그래서 포기를 하고 노루라는 회사에서 노루페인트에서도 그 뛰어들었다가 이제 바로 이제 또 철수를 했는데 그냥 많은 돈 투입했다 이렇게 철수를 했는데 한번 철수를 하게 되면 그것도 파장이 좀 크게 되는데 이게 그냥 놓고 봤을 때 채산성이 없어서 포기하는 거죠 결국. 제가 볼 땐 그런데 그러니까 거기서 생산을 해서 돈 벌겠다는 생각보다는 그런 솔루션이라든가 뭐 이런 걸 가지고서 진출을 할 수 있는. 사실 국내 시장으로 볼 때는
이게 그런 솔루션이나 이게 별로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세계 시장을 봐야지. 그러니까 네덜란드 애들은 그런 설비 회사나 이런 데들이 세계 시장을 보고 해요. 걔네들은 그거 투입하고 이러는 게 세계 시장을 보고 하니까 이게 되는 거고, 그래 놓으니까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도 걔네들 하는 영역들을 겹쳐서 잘 안 하려고 그러죠. 예. 예.